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 아이겐드럭이라는 인공지능 신약 개발 회사에서 이제 연구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방동민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발표에서는 제가 최근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출판한 이 Biomedical Knowledge Graph Learning for Drug Repurposing by Sending Guilt by Association to Multiple Layers라는 연구를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 드리기에 앞서서 이렇게 제 연구 성과를 같이 공유해 드리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비싸 브릭 여러분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우선 이 제목이 굉장히 연구가 길게 그 소개를 드렸는데요. 결국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그래프 러닝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드럭 리퍼포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드럭 리퍼포징 혹은 약물 재창출이라는 것을 이제 그래프 러닝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어떻게 진행해 보았는지 제가 진행한 연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드럭 리퍼포징 혹은 리포지셔닝이라고도 이제 지칭을 많이 하는데요. 네, 이 약물 재창출이라고 한국에서 부르는 이 개념은 기존에 존재하는 드럭들에 대해서 새로운 질병을 찾아주자. 결국 새로운 질병이 나타났을 때 저희가 신약 개발을 처음부터 진행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니까 우선 선제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약들에 대해서 어떤 약이 활용이 괜찮을지를 찾아보는 그런 새로운 접근법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로 rare disease에 대해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흔한 질병들, 뭐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라든가 다른 그 메이저한 암들에 대해서 이미 개발되어 있는 약들을 좀 더 rare disease에 대해서도 유사한 질병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리퍼포즈 된 케이스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카툰에서도 그 프랭켄스타인이 자기의 몸은 리퍼포즈 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재밌는 네, 이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가된 약을 어떻게 기존의 질병과 연결시킬 것인지 그런 게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컴퓨테이셔널 드러그 리프로포징이라고 이제 최근에 굉장히 부상했었던 개념이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팬데믹 시기를 지내면서 저희가 이제 빠르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치료제를 찾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직면을 했었는데요. 특히 저희는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하이트루풋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잘 활용해서 이 새로운 질병에 대한 약물을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다양한 접근법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컴퓨테이셔널 드러그 리프로포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어려운 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이 리퍼포징이라는 것은 컴파운드와 디지즈를 연결하는 그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컴퓨테이셔널 드러그 리퍼포징에서는 이 컴파운드와 디지즈 간의 연결도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드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거를 앱스트랙트하게 표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생물학적으로는 이 약물이 저희 몸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질병을 치료하기까지는 타겟 프로틴과 유전자 발현, 패스웨이 혹은 페노타이픽 체인지까지 이런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스페이스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단순히 이 컴파운드와 질병을 갖고는 이 둘을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두 드럭과 디지즈의 갭이라고 이제 지칭을 했는데요. 이거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최근에는 진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컴파운드와 디지즈 스페이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임상적인 레벨에 있는데 반해 이 임상적인 레벨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 프로틴 인터랙션 네트워크 같은 조금 더 분자 생물학적인 개념의 그 인터랙션 네트워크를 가져와서 이 둘을 연결시켜주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바이오메디컬 놀리지 그래프라고 저희가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의학적, 의생물학적 지식 그래프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관계를 학습할 것인지를 이제 컴퓨테이셔널 드러그 프로포징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우선 바이오메디컬 놀리지 그래프에 대해서 조금 더 딥하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그래프라는 것은 이 컴퓨터 과학에서는 이제
엔티티, 노드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는 엔티티들과 그들 간의 관계, 엣지로 어떻게, 이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나타내는 데이터 스트럭처를 이제 저희가 그래프라고 지칭을 하고, 특히 이 논리지 그래프라는 것은 여기에 이제 도메인 논리지가 적용되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논리지 그래프라고 저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런 구조를, 이런 데이터의 구조들을 이제 그래프라고 지칭을 한다면, 여기에 이제 지식이 가미가 된다면 논리지 그래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영향을 끼친 인물들과 또 태어난 장소, 그리고 그 장소에 어떤 유물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엔티티들 간의 관계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표현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의생물 지식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지식 그래프에 의생물학적인 개념들이 인테그레이트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그래프들이 이제 이미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헷 아이오넷이라는 이 그래프와 MSI 네트워크라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컴파운드 디지즈뿐만 아니라 유전자, 패스웨이, 몰레큘러 펑션, 아나토미, 심톰 등등의 다양한 엔티티들이 공존하는 그런 굉장히 큰 그래프이고 이들 간의 관계 또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네트워크 모두 이 드럭과 디지즈 그리고 프로틴 이들 간의 릴레이션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떤 소스에서 가져와서 인테그레이트 했는지에 대한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 모두 이제 이 엔티티들 간의 관계를 잘 인테그레이트한 그래프 형태의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바이오메디컬 논리지 그래프 위에서 드럭 리퍼포징을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자 하면 이거를 굉장히 이제 앱스트랙트하게 환원해서 본다면 링크 프리딕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래프 러닝에서 이 링크 프리딕션 프로블럼은 굉장히 오랫동안 탐구가 되어 왔습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SNS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 뭐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라고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 간의 릴레이션을 저희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친구 추천을 뜨듯이 이제 알 수 있는 사람을 이제 이 그래프를 근거로 이 뭐 아담과 소피아가 친구는 아니지만 뭐 링크일 수 있다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걸 이제 링크 프리딕션 프로블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럭 리퍼포징도 똑같이 이 드럭과 디지즈를 연결하는 그런 링크 프리딕션 프로블럼으로 컴퓨테이셔널리 포뮬레이션에서 많이 풀고 있고요. 네, 특히 이러한 과정에 두 가지 대표적인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브랜치는 이제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당연히 요즘 너무나도 각광을 받고 있는 딥러닝 기법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이 학습을 진행해서 링크 프리딕션을 진행하는 그런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많이 있고 또 랜덤워크 알고리즘이라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 랜덤워크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위를 돌아다니는 랜덤 워커, 그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특정 노드, 특정 위치에서 시작을 해서 이 랜덤 워크는 그냥 무작위적으로 그 어느 방향으로 갈지 전혀 정해지지 않은 채로 그냥 그래프 위를 움직입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그래프 위를 움직이면 결국 그 기존에 지나왔던 트레젝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길이 이제 랜덤 워커가 만들면 이 길을 기반으로 이분이 여기를 들렸다가 여기를 들렸다. 그럼 이 둘은 가까이 있구나. 이런 식의 학습을 진행하는 분야의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크게 두 범주의 알고리즘이 드러그 리퍼포징을 바이오메디컬 놀리지 그래프에서 진행하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특히 소셜 네트워크에서 이런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드럭 리퍼포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실 소셜 네트워크는 사람들 위주로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엔 이 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컴파운드 디지즈의 네, 죄송합니다. 컴파운드 디지즈의 관계를 이제 학습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문제는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드럭과 디지즈보다 유전자 네트워크가 훨씬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유전자가 그 사람에는 2만 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면 17,000개 정도 가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드럭은 1,600개, 디지즈는 800개 이 정도의 개수가 존재한다고 이제 네트워크들에서 많이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개수가 일단 개수부터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고
또 이 노드뿐만 아니라 엣지에서도 그 유전자 간의 인터랙션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이 네트워크 학습을 하게 되면 결국 유전자에 굉장히 치우치게 된 학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특히 디그리 같은 경우에는 이 노드가 얼마나 많은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측정한 척도인데요. 결국 보면은 유전자가 다른 디지즈나 드럭에 비해 확연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결국 이 네트워크에서 저희가 학습하고 싶은 것은 디지즈와 드럭 간의 관계인데 이 유전자 네트워크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SNS로 따지자면 떻게 보면 유전자 네트워크가 조금 더 연예인들의 이런 굉장히 큰 연결도가 있는 네트워크인 반면에 저희는 이제 조금 더 그 관심이 적은, 좀 더 팔로워 수가 적은 그런 관계들 간에서 이제 학습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 바이어스가 있는 굉장히 유전자나 그 연예인 쪽으로 굉장히 치우쳐 있는 학습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런 생물학적 네트워크에서의 문제점이 SNS에서 있는 그 알고리즘들을 그대로 적용하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프로틴 펑션 인퍼런스라는 이제 프로틴 네트워크 안에서도 이제 그 프로틴 간의 기능들을 예측할 때는 사실 주변에도 다 프로틴이기 때문에 그냥 이 주변에 있는 프로틴을 보고 야, 나는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 이런 기능을 하니까 나도 이런 기능을 하겠구나라고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이 드러그 리퍼포징은 드럭과 디짓을 연결하는 진 스페이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둘 간의 관계를 이 유전자 네트워크를 통과해서 학습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까 랜덤워크 알고리즘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텔레포트라는 개념을 추가를 해서 조금 더 드럭과 디지즈에 초점을 맞춰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알고리즘을 변경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텔레포트는 드럭과 디지즈에서만 진행될 수 있게 알고리즘을 짜보았고요. 네, 이렇게 텔레포트라는 거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조금 더 의미적으로 유사한 그러한 약물들이나 질병들로 텔레포트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알고리즘을 고안을 해서 이제 랜덤 워커가 유전자 네트워크도 굉장히 밀해서 이쪽으로 많이 빠지게 되지만 유전자 네트워크나 이 약물 네트워크에서도 텔레포트라는 기능을 통해서 조금 더 이쪽 안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그래서 이 랜덤 웍이라는 알고리즘이 조금 더 드럭과 디짓을 볼 수 있게 이렇게 알고리즘을 고안을 해 보아서 조금 더 성공적인 드럭 리퍼포징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안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자면 결국에는 이 바이오메디컬 노리지 그래프에서 세만틱 인포메이션, 이 조금 더 임상적인 그런 수준에서의 의미들을 이제 기반으로 알고리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도메인 놀리지를 인테그레이트 할 수 있도록 써보았고요. 또한 이 랜덤워크를 진행할 때 이 텔레포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조금 더 유전자에서 덜 치우쳐진 그리고 약과 질병을 더 볼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고안해 보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유전자를 뺀 드럭과 디지즈의 관계를 학습하였고 이것을 기반으로 조금 더 나은 드럭 리퍼포징 추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이 백그라운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고리즘은 크게 네 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이 방금 말씀드렸던 세만틱, 조금 더 의미적인 유사도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랜덤워크 알고리즘이 어떻게 진행되며 어떻게 드럭 리퍼포싱 캔디데이트까지 추천해 주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임상적인 의미, 시밀러리티 네트워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게 이제 텔레포트의 기반이 되는 그런 정보들이 되는데요. 결국 임상적으로 저희가 도메인 논리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서 나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상적으로 저희가 이런 약과 질병의 개념들을 사실 수십 년 동안 전문가분들이 이제 카테고라이즈 해놓은 개념들이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약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ATC 코드라는 이 분류 체계가 있고요. 디지즈에는 메쉬라는 이제 미국 NCBI, 미국에서 만들어낸 그런 NIH에서 만들어낸 네, 그런 터미놀로지도 있고 또 디지즈 온톨로지나 ICD-11 클래시피케이션 등 굉장히 다양한 분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류 방법들을 기반으로 이제
어떻게 이거를 알고리즘으로 녹여낼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많이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색 좀 이제 문헌들을 찾아보니까 이 세맨틱 시밀러리티라는 개념이 이미 특히 워드, 그 내추럴 랭귀지, 자연어 처리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어떤 단어가 있을 때 그 단어의 그 조금 더 상위 개념들을 이렇게 찾아가다 보면 이 단어와 이 단어가 어디에서 만나는지를 찾고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이 두 단어는 얼마나 유사하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인포메이션 컨텐츠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 특정 개념이 얼마나 정보성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그리고 또 이 두 개념 간에 어떤 그 공통 조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공통 조상도 얼마나 정보가 있는지를 기반으로 이 두 가지 약물 혹은 두 가지 질병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 뭐 유방암과 그리고 뭐 다른 암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 반면에 고혈압 같은 경우에 굉장히 멀리 위치해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개념들이 이 수치화될 수 있게 계산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수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러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도메인 논리지를 조금 더 수식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세만틱 시밀러리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이제 저희는 텔레포트라는 알고리즘을 텔레포트라는 개념을 넣어서 랜덤 워크 알고리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랜덤 워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런 네트워크가 존재하면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 네트워크 위를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 트래버싱이라고도 표현을 하였는데요. 이제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네트워크를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약물이나 디지즈에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랜덤 워커는 그냥 무작위적 탐색을 더 할지 혹은 텔레포트를 할지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텔레포트를 하게 되면 이제 방금 계산한 임상적으로 유사한 엔티티로 이렇게 텔레포트 점프를 하게 되고요. 약물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고혈압약은 고혈압약 쪽으로 혈압약, 네. 혈압약은 그리고 항암제로는 가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 고안을 하였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텔레포트 가이디드 랜덤워크를 수행을 하게 되면 수많은 랜덤워크 시퀀스들, 그러니까 이 랜덤워커가 지나온 길들을 만들어 놓은 이런 시퀀스들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시퀀스를 이제 스킵그램이라는 인코더를 이제 이거는 어 인공지능 기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 시퀀스들을 기반으로 이 한 시퀀스 안에 있는 엔티티들은 가깝도록 이 내 주변에 나타날수록 조금 더 유사하도록 이렇게 숫자형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컴퓨터로 예측을 하거나 또 뭐 유사도를 계산하거나 하고 싶으면 이런 것들이 숫자로 이런 저희가 갖고 있는 약물이나 유전자의 개념들이 숫자로 표현이 돼야 되는데 이런 숫자들이 조금 더 이제 같은 시퀀스에 있을수록 유사하게 학습이 되는 그러한 인공지능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저희가 기존에는 시퀀스로 갖고 있던 이런 개념이 이제 숫자로 표현이 되게 되고, 그럼 이 숫자를 기반으로 이런 인베딩 스페이스라고 하는 이제 숫자화된 공간을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화된 공간 안에는 유전자와 드럭과 디지즈들이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계산이 가능하니까 뭐 숫자를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거나 혹은 이 거리를 기반으로 한 분석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결국 저희가 만들어낸 시퀀스를 기반으로 엔티티들을 숫자로 인베딩 하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에는 저희가 숫자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들 간의 관계를 또 다른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예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원하는 약물과 질병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이 약물과 질병의 치료 관계에 얼마나 있을지, 얼마나 치료를 잘할 것 같은지에 대한 확률을 이제 계산해주는 그러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학습이 완료되면 나중에는 저희가 관심이 있는 질병, 쿼리 디디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 이번에 팬데믹으로 나타난 새로운 질병이 들어와도 이 학습된 인공지능 모델을 기반으로 어떤 약물이 이제 조금 더 치료 확률이 높은지를 이제 계산을 해주고,
이런 약물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쫙 나열할 수 있는 그렇게 약물 추천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살펴보게 되면,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결국 예측력이 좋다. 수치로 결국 다른 알고리즘들에 비해 저희 알고리즘이 조금 더 예측력이 좋았다라는 차트를 가져와 보았는데요. 네. 이 드림웍이 이제 저희 알고리즘의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이 드림웍이 가장 왼쪽에 있는 가장 붉은 그 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드럭 디즈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약물과 질병 간의 관계를 얼마나 잘 학습하고 얼마나 잘 예측을 하는지를 이제 평가를 다양한 이 논리지 그래프, 지식 그래프에서 평가를 하였을 때 기존에 존재하는 알고리즘들보다 확연히 높은 그런 예측력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네, 특히 GNN,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나 다른 인공지능 기반 기술들보다도 이렇게 랜덤워크라는 기술에 이 도메인 지식을 조금 더 입혔을 때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이제 저희가 먼저 데몬스트레이트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측력은 나왔으니까 그럼 이제 이 모델이 실제로 만드는 공간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이 왼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 만들어낸 이 좌표 공간이 실제로 약물과 질병을 잘 구분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먼저 확인을 하였는데요. 보시면 이 저희가 텔레포트가 없는 경우는 이제 저희 모델이 아니니까 저희 모델이 아니고 이 오른쪽이 저희 모델이라고 하면 이 비교 모델은 약물과 질병이 굉장히 섞여 있는 반면에 이 텔레포트를 활용한 그래서 조금 더 질병과 약물을 더 딥하게 학습한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질병과 약물을 잘 구별하고 있는 그러한 분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약물 내에서도 본인들이 좀 더 가까워야 할 약물들이 실제로 가까운지를 측정을 해 보았습니다. 저희는 이 약물들도 다 숫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ATC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혈압약은 혈압약끼리, 그리고 항암제는 항암제끼리, 당뇨약은 당뇨약끼리, 그렇게 잘 클러스터링 되어 있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 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디스턴스가 작을수록 가까운 건데, 이제 노란색은 혈압약끼리 조금 더 가까이 있고, 혈압약과 항암제는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다. 텔레포트를 썼을 때, 그러니까 저희 알고리즘이 조금 더 그런 클래스를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먼저 보이면서 이 저희가 만들어낸 공간이 조금 더 임상적인 의미가 좀 더 잘 녹아들어 있는 공간이다라고 먼저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케이스 스터디를 많이 진행을 해 보았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ATC라는 이 시밀러리티를 사용했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 드럭 A, B, C가 이들이 유사할 경우 조금 더 인베딩 스페이스에서 가까워진다. 네트워크에서는 이 PPI 네트워크에서는 이 세 개의 드럭이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저희는 이 임상적인 지식을 같이 주입을 해 놓았으니까 조금 더 가까워져 있을 거다라는 이제 가설을 세워 보았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혈압약에 대해서 조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암로디핀, 라베타롤, 퓨로세마이드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혈압약 계열인데요. 특히 이 셋은 모두 굉장히 다른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네트워크 상에서도 연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이 세 약물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연결이 아예 없고요. 겹치는 유전자 셋도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디스턴스도 이 약물들 간에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는 같이 혈압약으로 사용되지만 원래는 이 공간상에서도 굉장히 떨어져 있게 학습이 되는데 이제 저희가 텔레포트를 활용을 한 저희 알고리즘을 쓰게 되면 이 디스턴스가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디스턴스가 작아진다. 이렇게 암로디핀과 퓨로세마이드, 라베타롤 그리고 퓨로세마이드와 라베타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이렇게 디스턴스가 감소했기 때문에 저희 스페이스에서는 이 혈압약들 간의 관계를 조금 더 잘 보존하고 있다라고 보였습니다. 이 에날라프릴과 발살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은 라스라는 시스템을 타겟팅하는 약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둘은 굉장히 메커니즘이 유사하지만 이 생물학적인 레벨에서는 굉장히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ACE와 AGTR1이라는 유전자를 각각 타겟을 하는데 이 둘은 그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는 그런
유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들이 굉장히 또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텔레포트를 쓰지 않았을 때는 이 두 약물의 거리가 굉장히 멀지만 저희가 텔레포트를 기반으로 이 두 약물을 조금 더 가깝게 만들었을 때 실제로 이게 저희가 디스턴스를 측정을 했을 때도 조금 더 가까이 있어진다. 결국 가까이 조금 더 저희가 임상적으로 혹은 저희가 사전 지식으로 이제 양리학적으로 가까워야 될 것 같은 약물들이 실제로 가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인 그래프라고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드러그 리퍼포징 케이스들이 저희 주변에 존재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맞추느냐도 이제 알고리즘 시험을 해보았고요. 특히 뭐 아스피린을 저희 트롬보시스나 실드나필을 ED나 또 다른 다양한 심tom에 사용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이제 실험을 해보았을 때 저희 드림워크이라는 저희 알고리즘이 그 4개, 8개의 케이스 중에 4개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보였고 또 미디안 값도 가장 높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리포트를 하였고요. 이제 또 알츠하이머 질환에 대해서도 지금 드러그 리퍼포싱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페이스 3의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 있는 약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또 얼마나 잘 맞추느냐 했을 때도 저희가 그 가장 높은 미디언 이 확률과 또 랭크, 가장 낮은 랭크, 추천을 했을 때 랭킹을 했을 때 가장 상위에 있었다라고 이제 저희가 리포트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드러그 리퍼포징에 여력이 있다. 지금까지 만들어진 알고리즘들에 비해서 조금 더 나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입증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알츠하이머와 브레스트 캔서에 대해서 어떤 약물들을 추천을 해주는지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실존하는 그 다른 암종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제 뭐 메타시스가 있는 브레스트 캔서라던가 혹은 네, 혹은 조금 더 악성인 그런 다른 암들에 활용되고 있는 항암제들이 상위에 떴고요. 그리고 인터페론 같은 경우에도 종종 잡히는 그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 알츠하이머 디지즈 같은 경우에도 ADHD에서 이제 조금 더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그런 성분들이라던가, 혹은 이렇게 정신계 질환에서 조금 더 집중도를 높여주는, 혹은 각성 효과를 나타내는, 혹은 조금 더 이제 기억력 완화에 도움을 주는 그러한 성분들이 많이 이제 잡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결국 저희는 이 드럭 리퍼포징을 위해서 바이오메디컬 놀리지 그래프에서 이러한 아까 처음에 제가 문제점으로 삼았던 진진 인터랙션의 유전자 네트워크에 치우치는 경향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알고리즘을 고안하려 했었는데 그 알고리즘을 고안할 때는 이러한 이 네트워크 자체는 분자 생물학적인 레벨에서 만들어진 네트워크인데 거기에 좀 더 임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정보를 주입하기 위해서 텔레포트라는 개념을 이제 도입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험을 해본 결과 실제로 이러한 바이올로지컬 정보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정보까지 이 저희가 모델이 만들어낸 공간 안에서 잘 반영되고 있다는 그러한 다양한 케이스를 볼 수 있었고 또한 드럭 리퍼포징도 결국 유의미하게 좋은 결과를 내보내고 있다, 예측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서 활용되고 있는 컴퓨터 사이언스적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생물 도메인에서 적용돼야 될 때 이 도메인에 잘 맞게 어댑테이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일단은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또 도메인에 있는 기존에 만들어진 이런 하이어라키, 매시텀이나 ATC 코드 같은 다양한 지식을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 연구 공유는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 연구를 도와주신 김성 교수님 그리고 임상수 박사님 지금 이제 동국대 교수님이 임용이 되셔서 정말 저도 기분이 좋고요. 네, 또 이상선 박사님 그리고 저희 연구실과 아이겐드럭에서 저와 함께 연구를 진행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